유언장이 낭독되던 날 공기는 묘하게 차가웠다. 탁자 위엔 낡은 봉투가 놓여 있었고 종이 끝이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내 집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 문장이 읽히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병원 침대 곁을 지키며 몇 달을 보낸 며느리였다. 하지만 다음 줄이 이어지자 방 안의 온도는 급격히 식었다. 법적 상속인은 아들 민호로 한다. 그날 한 가정의 진심과 오해는 완전히 엇갈렸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정희는 평생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다. 그녀의 삶엔 절약과 근면만이 존재했다. 아들 민호는 대기업에 들어가 안정된 삶을 시작했지만 어머니의 집은 여전히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었다. 결혼 후 며느리 수지는 깔끔하고 성실했지만 시어머니와는 쉽게 마음을 트지 못했다. 정희는 요즘 며느리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고 수지는 어머니는 내 진심을 의심한다고 느꼈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은 채 식탁 위의 밥은 늘 미묘하게 식어 있었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 겨울밤 정희는 집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의 경적이 멈춘 뒤 병원 응급실에 조명만이 남았다. 정희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의사는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호는 업무상 출장이 잦아 병실을 지킬 수 없었다. 결국 수진이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을 맡았다. 하루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냈다.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었다. 정희는 처음엔 미안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시선이 냉담해졌다.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고 돈 계산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건 병원비와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던 모습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엔 이미 오해가 자리 잡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의무적으로 돌본다고 느낀 순간 감사는 경계로 바뀌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작은 공책을 두고 매일 일지를 썼다. 처음엔 혈압과 체온을 기록하던 공책이 어느 순간 마음의 노트로 바뀌었다. 노트에는 짧은 문장들이 늘어갔다. 며느리 친절하다. 그러나 마음속 계산이 빠르다. 서랍 속 봉투 꼭 확인할 것. 그 글은 의심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외로움의 기록이었다. 노트에는 어느 날 새벽 정희는 침대 옆 그림자를 보았다. 누군가 서랍을 열고 있었다. 그건 청소 직원이었지만 정희의 눈엔 며느리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녀는 그날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다. 서랍을 자주 열어본다. 내 봉투를 확인하는 듯하다. 사실 그 봉투는 단지 병원비 영수증이 담긴 서류였다. 수지는 매번 결제 후 증빙을 챙겨두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해는 설명보다 빠르게 쌓였고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깊어졌다. 병원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다. 밤마다 병실 불빛에 눈이 시큰거렸고 팔목엔 링거줄이 다 생긴 자국이 남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희가 잠든 밤마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때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고 의심은 버릇처럼 굳어졌다. 그렇게 겨울은 깊어만 갔다. 3월 예상보다 빨리 봄비가 내렸다. 그날 정희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료기기의 경보음이 울렸고 수지는 허겁지겁 손을 잡았다. 정희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수지는 눈물로 그 말을 대신했다. 정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병실에는 남겨진 가방 하나와 작은 노트,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다. 며느리는 그것들을 조심스레 챙겼다. 그 봉투가 훗날 이 가정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민호는 회사 동료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곧 자리를 떴다. 수지는 끝까지 빈소를 지켰다. 장례가 끝난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유 원장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정희의 손글씨로 작성된 유 원장이 공개되었다. 내 집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물려준다. 그 문장은 명확했다. 그러나 바로 아래에 덧붙여진 문장이 모든 걸 뒤바꿨다. 법적 상속인은 아들 민호로 한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그 문장 속에서 지난 몇 달의 시간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변호사는 필체가 일부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누구도 그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유 원장을 가방에 넣었다. 며칠 후 수진의 집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다. 편지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덕분에 외롭지 않았다고, 미안했다고 말이죠. 편지 끝에는 낯선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은행 계좌번호였다. 정희가 며느리에게 주고 싶다던 돈이었지만 계좌 명의는 아들 민호였다. 수지는 곧장 남편에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냉담했다. 그 돈은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돌려둔 것일 뿐 개인 계좌가 아니라고 했다. 그 말의 끝에서 느껴진 냉기 속에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수지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다. 은행에 확인을 요청했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 계좌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입출금이 있었고 최근엔 정희가 직접 입금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필체 감정이 이루어졌다.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유 원장의 마지막 문장, 즉 법적 상속인은 아들이라는 문장은 정희의 필체가 아니었다. 날짜와 잉크 농도, 필압까지 모두 달랐다. 민호가 어머니 사망 후 문장을 추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정은 유 원장의 원문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정희의 집은 며느리 수진에게 상속되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승리를 느끼지 못했다. 그저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슬픔이 녹아내릴 뿐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시어머니의 일지를 다시 펼쳤다.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내 곁에 있다. 이제 안심된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야겠다. 이 아이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지는 조용히 울었다. 모든 오해는 이미 늦게 풀려버렸고 진심은 세상을 떠난 사람의 글 속에만 남아 있었다. 그 후 수지는 시어머니의 집을 팔지 않았다. 그곳을 리모델링해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간판엔 정인의 밥상이라는 이름이 걸렸다. 그녀는 매일 문을 열며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어머니, 오늘도 함께 하세요. 유 원장은 한 사람의 삶을 갈랐지만 동시에 진심을 되돌려 주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는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